네, 잠깐 사이에 마스크 끼고 이제부터 진짜 공부 같은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왔어요. 네. 자, 한번 봅시다. 화면 보시고 제가 자료가 나갈 거예요. 자료 나간 거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당장 뭐 문제를 바로 풀어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뭐 문제 풀어라 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뭐 고문이죠. 고문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것들이 추리 논증에 나오느냐를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리 논증과 상황 판단, 언어 논리 사이의 관계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총 4개의 문제를 세팅을 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문제는 19학년도 추리 논증 13번 문항입니다. 내용 보시면 비행 기준에 따를 때 신고와 비행 승인이 모두 없이도 비행이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기 쭉 나와 있고 전체 중량 120kg인 어떤 비행기에 대해서 택배회사가 어떻게 돼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은 정보량들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자체 중량이라는 단어들도 꽤 많이 나오고 길이에 비행을 하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발문에서 신고와 비행 승인 없이 가능한 걸 모두 고르라고 했고 밑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문제를 봅시다. 21년도 그러니까 올해 나왔었던 거죠. 내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21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상황 판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차이가 조금 있어요. 비행은 비행인데 드론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고, 글로 쓰여 있냐 표로 나와 있냐, 글이냐 표냐 요 두 가지 차이도 있죠. 자, 표로 보시면 이륙 중량 25kg 초과 25kg 이하의 검사 승인 등록 신고 자격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와 있고 사업자 비사업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 비행 기준이라고 해서 뭔가 글로 쓰여 있고 여기서는 표로 나와 있고, 자, 요 차이 말고는 뭐냐, 내용적으로 소재 측면에서 비행 허가랑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문제 유형에서 제가 상판 쪽에서는 요건 검토형 규정 문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건을 검토를 해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또는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주는 이런 문제다. 근데 소재도 똑같고 풀이 방식도 동일하다. 다만 형태가 글에서 조문의 형태에서 기준의 형태에서 표의 형태로 바뀌었다. 요 차이 말고는 하나도 없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몇 년 만에 딱 3년 지나서. 자, 19학년도는 18년도에 치는 거니까 21년도면 3년 차이겠죠. 근데 나왔다라는 거죠. 선지도 구성이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사실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죠. 비사업자인 갑은, 사업자인 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륙 중량 따지고 중량 따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비행 승인을 받는다 만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피셋에 나오는 상황 판단과 리트의 추리 논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사례다. 다음 문제도 추리 논증 문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추리 논증 문제고요. 다음 논쟁에 비추어 사례를 평가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내용 보시면 사례를 평가해라 이렇게 돼 있고 논쟁에 비춰서 뭔가 평가하라고 돼 있죠. 18학년도에 나온 추리 논증 문제입니다. 자, 소재가 뭘까요? 어떤 것이 없다거나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인이 될 수 없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원인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여기서 어떤 것이 없었을 때, 행하지 않았을 때, 너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을, 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작위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값이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을이나 병 중에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뭐 여튼 간에 소재는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이다. 하지 않은 행위가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논쟁이 나왔고 사례 평가도 해야 된다. 이게 추리 논증에 나왔던 문제예요. 뭐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언어 논리는 어떻게 나왔냐? 첫 시작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부재인과다.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시면 좋겠네요. 부재인과다. 부재인과. 제자는 뭐 있을 제자고 부는 없을 부자겠죠. 있을 제? 조금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없는 것 자체가 인과가 된다. 어떤 행동이 없었던 것 자체를 인과로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걸 부재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재인과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거냐? 기억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찾는 거예요. 앞에도 사례 평가였죠? 앞은 차이가 뭐냐? 사례를 제시를 하고 그 사례를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였다면 얘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겠구나. 약간의 변주는 있지만 소재 측면에서 똑같고요. 이 문제를 봤다면 얘도 당연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를 제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부재인과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네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리트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리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서 뭐 과학 강의 듣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 알아요. 배경 지식으로서 그러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험 문제 자체를 리트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트도 보면서 유사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다 건드려 주는 게 좋다. 자, 얘네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제들은 제가 다음 강에서 어차피 다 아주 상세하게 풀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볼 시간을 드리고 유사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네 가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원래는 제가 유형 강의할 때 쓰려고 넣어뒀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비슷한지는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 그리고 추리 논증과 상황 판단 언어 사이의 관련성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리트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게 또 나왔어요. 필세 상황 판단이랑 비슷하고 언어 논리랑 비슷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 시험을 섞어 놓은 느낌이다라는 거고, 동시에 말해서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문제 유형이 정말로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외형적인 구분 기준을 쳤을 때 한 10가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형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형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유형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이 되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유형 분류표가 있고요. 오피셜이겠죠. 오피셜 분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뇌피셜, 저의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전진명 강사만의 유형 분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형 분류표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 리트 제 거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의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동일하게 연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피셜 분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론화가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론적인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이 이론적인 분류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짜임새가 좋아요. 너무 짜임새가 좋은데 그게 문제 풀이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추리에는 추리와 논증 또는 비판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어요. 논증 비판 쪽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세우고 그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제시를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논리 관계를 평가하는 것,
평가한 후에 대안을 검토하는 것들이 전부 이 논증과 비판 안에 들어가고요. 추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법전협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논증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걸 추리라고도 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걸 좀 더 말씀드리면서 들어보시면 이게 시험 문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형화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논증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논증 분석 안에는 명시적인 요소를 분석을 한다든지 암묵적인 요소를 분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논증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이 세부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실 거고, 또 다른 강의를 듣다가 오신 분들도 이제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다음 글에 다음 논증의 명시적 요소를 분석하라 이런 문제는 없어요. 다음 글에 암묵적인 전제를 파악을 하라, 뭐 이런 문제는 아주 옛날 10년대 초반에 피셋에 나온 적은 있지만 리트는 그런 문제가 거의 나온 적이 없고 최근에는 아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4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뭐냐, 여기서 제시하는 평가 항목은 뭐냐, 각 선지마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논증 분석의 각 요소들이 각 선지들마다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 전반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이 될 때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또 했던 거니까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게 많아가지고 좀 강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피셜한 분류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그것들이 평가 요소에 불과하고 문제 전체다 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 통 문제로 생각했을 때는 얘네가 연습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리랑 논증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추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언어 추리냐, 모형 추리냐. 모형 추리 안에 수리, 논리 추리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언어 추리는 일상 언어에 대한 이해력, 일상 언어 추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일상 언어에 대한 이해라는 게 뭔 소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당연히 일상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리 적용, 사실관계 추리 이런 것들이 세부 평가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리 적용이라는 거를 과연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원리 적용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원리 적용이라는 거는 적용을 해봐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실관계 추리. 사실관계 추리는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것도 당연히 적용을 여러 번 해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본인이 사실관계를 추리하고 정리한 부분들, 정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서 추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검증을 받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제 인강만 듣는 것만으로 또는 누군가의 인강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천착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함축 및 귀결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한번 적었었는데 함축과 귀결, 우리가 이걸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풀이를 하자면 함축하다 할 때 함은 더할 함자에다가 압축하다 할 때 축이죠. 그러면 뭐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압축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겉보기 정보 밑에 숨어져 있는 암묵적인 전제라든지, 그 문장 안에 전제되어 있는 암묵적인 전제라든지, 아니면 이 정보들을 조합해서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함축 및 귀결이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축과 귀결이다라는 영역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축 및 귀결 활동 자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논술식으로 공부를 할 때 빠르게 늘어난다. 그 다음 이론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험에서, 우리 리트에서 이론이 그나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논리, 수리적 추리 능력, 모형 추리 밑에 있는 것들이죠. 논리 퀴즈, 수리 퀴즈, 논리 퍼즐, 게임, 뭐 다양한 형식과 이름이 있죠. 얘네들은 최소한의 이론이 필요해요.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얘가 참일 때 대우를 취한 not Q면 not P다도 참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해야 돼요. 물론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그러면 Q가 아닐 땐 P일 수가 없지 않을까? 이걸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인지를 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공부해야죠. 이거는 이론적인 요소가 의미가 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하나씩 적어 드릴게요. 얘는 논술식으로 또는 유형화시켜서 실전적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거고, 얘는 이론 공부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거고, 물론 얘도 이론 공부가 아닌 다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꼼수 같은 느낌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논리 퀴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한 3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싹 다 풀어보고 들어가면 새로운 게 특별히 나오긴 어렵겠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얘들은 이론적인 요소들을 공부를 하는 게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필수적인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 수리, 추리력 했을 때 논리 추리다 라고 하면 보통 이제 LSAT 같은 데 나온 논리 게임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식적 추리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수로 논리, 명제 논리, 뭐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이것도 이론 공부는 아주 최소화하고 연습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처음에 길잡이용으로 이론을 배우면 좋겠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증에 대해서 좀 봅시다. 추리에서도 저희가 이 이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도 중요하고 연습도 중요하다. 이론도 중요하고 연습도 중요한데 연습이 중요한 영역들이 더 많더라. 그럼 논증은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증이야말로 정말 이론이 크게 의미가 없는, 이론도 당연히 쓸모는 있죠. 분석할 때는 필요한데 정말로 연습할 때 제일 이제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풀이와 아니면은 그 각 단계별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논증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논증이 뭐냐? 논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논증이라는 거를 어릴 때 여러 번 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과 논술을 반드시 같이 했어야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대학 갈 때 수능과 논술, 논술도 아예 없어도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논술 자체를 경험을 못 해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저희 리트 준비하시면 반드시 논술 공부하셔야 되죠. 논술을 공부를 하는 게 사실상 추리 논증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에는 주장을 먼저 잡고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 사이에 타당한 논리적 전개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건전성과 타당성 모두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느냐. 자, 어떤 것이 타당한 논증이고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다. 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타당한 논증이 무엇이다, 건전한 논증이 무엇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타당한 논증의 정의랑 건전한 논증의 정의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타당한 논증이라고 했을 때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타당한 논증이 뭐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술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늘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이 제가 객관식으로 치는 논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논증 영역에 어떤 게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 논증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증 분석, 여기는 논쟁 및 반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평가 및 문제 해결이에요. 이 단계를 보시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판의 과정, 논증의 과정, 또는 논술 쓴 과정, 이게 다 이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어떤 상황인가? 상황을 분석을 해야죠. 그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다라면
그 주장도 분석을 해야죠. 그게 논증 분석이에요. 그럼 논증 분석할 때는 어떤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그 사람의 주장이 뭔지, 근거가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구성 요소 분석이에요.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구성 요소는 아예 대놓고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놓고 드러나는 거라면 그 사람이 입으로 말을 했으면 또는 글로 쓰여 있으면 대놓고 드러나는 거겠죠. 그럼 숨겨져 있는 건 뭘까? 이 사람이 말은 직접 안 했지만 상대방하고 스스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들. 항상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있죠. 예를 들자니까 뭔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을 하느냐, 또는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 그 자체를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찬성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찬반이 나눠져 있는 거죠. 올리냐, 마냐. 그러면 여기 숨겨져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죠. 우리는 최저임금제의 유지를 찬성한다. 그러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최저임금제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걸 전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논쟁의 뿌리에 서로 공유되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암묵적인 어떤 전제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암묵적인 요소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전제, 또는 서로가 그 각각의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그 과정 사이에서 생략한 것들, 그 전부 다가 암묵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 요소 분석, 암묵적 요소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지 하나하나를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다 해주시면, 이거는 뭔가 명시적인 걸 분석을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암묵적인 걸 분석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걸 판단을 하면서 내려가 주시면, 이거는 따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크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논증구조 분석. 논증구조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이제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문제의 형태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기억 더하기 니은을 했더니 디귿이 나왔네 라고 했을 때, 디귿이 결론이고 기억과 니은이 근거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근거가 합쳐져서 디귿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전개를 해주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이게 논증구조 분석의 시작점이에요. 논증구조 분석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장과 근거를 나눌 수 있을 때, 이게 주장이고 얘가 근거고 얘가 근거에 딸린 예시고, 이런 걸 나눠줄 수 있을 때 구성 요소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걸 나눠준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전개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를 평가를 한다면 그게 논증 구조 분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때요? 기억과 니은이 합쳐져서 디귿이 나오는 거죠. 그럼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빠지면 디귿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더하기가 없잖아요. 얘는 더하기가 없으니까 기억과 니은이 둘 다 디귿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기억, 니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은 의미하는 바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더하기는 합류 논증, 이제 컴마로 들어갔을 때는 각각 서로 지지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논증 구조 분석은 자, 일부 이론적인 요소들을 먼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이론이라고 말할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논리 전개를 어떻게 하느냐, 병렬적으로 전개를 하느냐, 아니면 연쇄적으로 전개를 하느냐, 아니면 역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전개를 하느냐, 이런 것들 안에 전부 다 논증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엔 조금 양이 많기도 하고 이 시험이랑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논증 구조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론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논쟁 및 반론은 뭐냐?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지 않나요? 논쟁 및 반론. 자, 논쟁이라고 하면은 한 명 이상, 한 명이 아니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게 나와 있는 뭐 쟁점 파악 및 입장 정리는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거고, A랑 B 둘이 나와서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한다라든지, A, B, C가 나와서 서로 뭐 찬반보다는 약간 정반합의 형태로 일부 겹치는 형태로 제시되는 뭐 이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뭐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하지만 특징은 뭐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논쟁하는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대부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 및 반론이라는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적혀있죠? 쟁점 파악 및 입장 정리다. 쟁점 파악 및 입장 정리다. 자, A, B, C 나와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왜 싸우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쟁점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입장 정리죠. 그 쟁점, 싸우는 이유 안에서 그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이 A, B, C, 뭐 아니면 A1, B1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어떤 주장들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최저임금제의 인상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이 쟁점에 따라서 그 입장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들을 정리를 하라라는 거고, 주어져 있는 입장들을 정리를 하는 연습도 좋지만 논점을 하나 세워두고 거기다가 입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론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반론 구성 딱 느낌 오시잖아요.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글에 나와 있는 주장, 입장들에 대해서 적절한 반론을 펼쳐라 라는 거고요. 반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약화시키는 거죠.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 약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상대방의 근거를 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논리 전개의 과정 자체에 모순 또는 비형식적 오류를 지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론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류 파악과 반론 구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장을 했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오류가 있다. 그걸 지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적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을 부정당한 거잖아요. 그 오류를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 안에 사실 반론 구성이 같이 가는 부분인 거죠. 반론 구성 안에 오류 파악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의 이론적인 요소들이 필요해요. 특히 반론 구성은 괜찮은데 오류 파악만큼은 저도 이론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류다라고 했을 때 논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틀에서 나눴을 때 형식적 오류랑 비형식적 오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형식적 오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까 이 형식적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죠? 바로 앞에서 논리 퀴즈 관련해서 나올 때 형식적 추리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형식적 오류다라고 하는 거는 이 형식적 추리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문장 형태로 나와 있는 어떤 논증, 그리고 그 논증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 자, P이면 Q이다. 그러므로 Q이면 P이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걸 거니까. 맞나요? 틀렸나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더라도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걸 문장형으로 제시를 한다면 형식적인 오류를 범한 게 되겠죠. 뭐 그런 걸 파악을 하는 게 형식적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전부 다 이런 파트에서 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오류다, 이게 하나가 있고, 비형식적 오류라는 게 있어요. 자, 비형식적 오류다라고 했을 때 비형식적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형식적 오류는 그냥 논리 전개상의 오류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말한 거죠. 비형식적 오류는 뭐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순환 논증이겠죠. A면 B이다, B면 C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 논증. 제가 방금 오해할 만한 말을 했는데요. 방금 예시는 잊어주세요. 이 순환 논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끄럼 비탈길의 오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오류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장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형식적 오류를 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비형식적 오류를 범해가면서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잘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가 연역 논증에 대한 평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연역 논증에 대한 평가다. 그럼 귀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저는 이제 1, 2번과 달리 3번 쪽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리 영역이 굉장히 귀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빼서 연역 논증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고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평가 및 문제 해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귀납 논증 평가랑 강화 약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분류표로 보시면 귀납 논증 평가가 평가 및 문제 해결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에 들어가 있는 건 애초에 귀납 논증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연역 논증에 대한 평가겠죠. 형식적이다 뭐 이런 표현 들어가 있고 뭐 오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당연히 어떤 연역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뭐 연역이네 귀납이네 하면서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순간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이론으로 설명해 드릴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연역과 귀납이 뭔지만 간단하게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지금 뭘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두 단어가 뜻하는 바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연역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것들이 참일 때 그 뒤가 반드시 참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걸 우린 연역 논증이라고 불러요. 연역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배가 부르죠. 근데 배가 안 부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면 얘는 연역적인 문장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반드시 뭐 10,000원을 내면은 참 어려워요. 이 사례를 들기가 여기서 생각해서 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앞이 참이면 뒤에도 참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면 얘네가 다 연역적인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둡시다. 그럼 귀납은 뭐냐? 방금 얘는 반드시 참인 거라고 했잖아요. 얘는 가끔은 참이지만 가끔은 참이 아닌 것들이에요. 참일 가능성이 높지만 참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귀납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귀납 논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증은 결국은 내가 주장을 세우고 그 주장에 근거를 붙이는 거예요. 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보강을 하는 거죠.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거들이 모두 참일 때 그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되는 걸 말을 해요. 그걸 이제 연역적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 근거들 사이에 사실상 내포가 되어 있던 어떤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연역적인 과정이에요. 자, 내포가 되어 있던 어떤 걸 뽑아낸다고 했죠? 아까 함축이라고 했던 거. 그게 기본적으로 연역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사고, 연역 논증 전부 다 항상 참인 것들끼리 조합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연역 논증이에요. 바뀔 수가 없잖아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는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는 연역 논증이다. 이런 것들이 연역 논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귀납은 뭐냐? 확률적인 거예요. 확률적인 거고 가끔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납 논증이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귀납적인 애들은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정보 바깥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정보, 내가 참이라고 확신하는 정보 안에서 뭔가 정보를 뽑아내는 연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실 숨겨져 있던 걸 뽑아낸 것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없는데 귀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귀납은 뭔가 확률적이고 뭔가 약간 비슷하게 빗대어서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논증들을 귀납 논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못해도 2000문제는 시험장에 풀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 누구나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제가 이론 파트 할 때 사례 들어서 좀 더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가 및 문제 해결에서 귀납 논증을 평가를 하는 이유는 조금 보면 당연해요.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참이 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전제가 전부 참이면 결론도 참이 돼야 돼. 그러면은 전제가 전부 참인데 결론이 참이 안 나왔어. 그럼 뭐야? 논리 구성을 잘못한 거예요. 논증을 잘못 만든 거겠죠? 그런 게 이제 형식적 오류가 되는 거고, 그때 논증도, 그러니까 논증도 잘 만들었고, 결론도 참이야. 근데 그 근거가 틀린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반론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에서 했던 것들은 다 이 연역 논증에서 참인 것들이 모여서 참이 되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면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에 대한 부분, 확률과 관련된 부분이고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 연역 논증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훨씬 더 뭐랄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론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어요. 물론 유비추론 같은 거, 여러분 유비추론 다 아시잖아요. 빗대어 추론하는 거죠. 비슷한 사건을 빗대어서 추론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는 이건 약간 이론화시켜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A랑 B랑 유사하니까 결과물도 유사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유사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유비추론에 대한 반박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이건 여러분들의 감을 끌어올려야 돼요. 감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 뭐다? 연습을 많이 하고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화 약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귀납 논증이든 연역 논증이든 약화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근거를 들어서 비슷한 근거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보강을 해주면 강화가 되는 거고 반대의 사례를 들면 당연히 약화가 되는 거고 논증이 잘못됐으면 비판하는 것도 약화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강화 약화하는 과정 자체는 위에 나왔던 반론 구석이나 오류 파악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들도 뭐 이론적인 요소보다는 연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추리랑 논증에 대해서 러프하게 법전의 추리 논증 분류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는 문항에 대한 분류표인 건 맞지만 문제 그 자체를 구성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구나. 논증의 그 일부분을 분석을 하는 행위 자체를 평가 요소로 집어넣는 거고 선지 일부에 녹여내는 거지. 아, 이거 자체 하나의 항목만으로 문제를 만들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이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저 유형 분류, 법전원의 유형 분류에 따라서 법전원이 제시하는 우리 시험 출제 방향, 그리고 최근의 경향,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제시할 실전적인 유형 분류랑 겹쳐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21년도, 22년도 추리 논증에 대한 법전원의 보도자료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년도에는 규범행위 12개, 그리고 22년도에는 규범행위 15개, 21년도에는 인문학이 13개에서 22년도에는 11개로, 사회와 경제는 6문항에서 5문항으로, 그리고 과학기술은 6문항에서 6문항으로, 논리와 수리는 3문항에서 3문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증감은 명확하잖아요. 규범은 3문제가 늘어났어요. 인문학은 2문제가 줄었습니다. 이 인문학에는 철학과 윤리학이 포함이 돼요. 이게 줄어들었고, 사회와 경제는 한 문제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과학기술, 논리, 추리는 3문제, 6문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더 길게 뽑아서 봐도 되지만 한 요 정도만 보셔도 방향성은 충분히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규범 문제 3개 늘었어요. 3개라고 하면은 비율이 엄청난 거예요. 20%가 는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 한 20% 준 거죠. 사회와 경제 조금 줄었어요. 한 15% 줄었는데 이건 한 문항이니까 비교하기 애매하고. 자, 이런 상태일 때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규범 쪽이에요. 규범이라고 했을 때는 법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인문학 쪽에서 윤리랑 철학을 다루기 때문에 법 철학이나 법 윤리 같은 부분이 아니라면 규범 안에는 법이 들어간다라고, 법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간다. 당연히 리트에서 법과 관련된 걸 많이 물어봐야 되겠죠. 그것들이 20%가 늘어났다. 소재 측면에서 20%가 늘어났다는 거고, 이 법과 관련된 거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피스의 상황 판단 쪽이다.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문학이 줄어들었죠. 인문학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 철학 쪽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 철학이든 아니면 인문 사상 쪽이든 그런 사상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양을 줄여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법 윤리, 법 철학 쪽에 또 따로 넘어가는 그런 모양이 보여가지고 제가 크게 줄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단순 인문 사회 쪽 영역 부분들은 조금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기술 쪽은 아주 고정적으로 여섯문항이 나오고 있어요. 과학기술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과학기술 이렇게 묻기는 좀 어렵고, 대부분 실험 문제가 나오죠. 과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물어보는 경우는 한두 문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과추론, 실험, 아니면 조사방문론, 이런 것과 관련된 영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6개씩 나오는데, 이건 대부분 강화약화로 나와요. 이 각 소재마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실전 유형 분류할 때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논리 수리적 추리에서는 뭐가 나오냐?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 나오겠죠? 퀴즈, 모형화, 논리 퀴즈, 논리 게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3문제밖에 안 나온다. 근데 논리, 수리 합쳐서 3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논리랑 수리 하나씩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논리거나 수리거나. 그러니까 하나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다른 게 나온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사실 굉장히 비중 면에서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15년도 이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거의 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 힘을 빼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논리 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논증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 할 때 조금 더 문제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또 보시면은 논증이랑 추리랑 이게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제가 이제 추리랑 논증을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소재별로 그리고 외형적인 요소로 분류를 했을 때 이 추리와 논증의 영역들이 거의 비슷하게 항상 나온다라는 거는 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유형별 분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수험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사례도 이제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비슷하겠죠. 내년에도 규범 문제 많이 나오고, 인문학 문제는 지금처럼 한 10문제 선에서 나오고, 과학, 경제, 사회 이거 합쳐가지고 12문제 정도 나오고, 논리 퀴즈는 계속 줄어든 상태로, 이런 상태로서 문제가 나올 건데, 내년 시즌에는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고 약간 국가적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슈가 많을 때는 또 이제 규범 문제들 중에서 또는 사회 파트에서 좀 자주 나오는 그런 약간 고전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돌아오는 이런 선거철에만 나오는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 분석을 하시면서 그 소재랑 관련해서 유형 분류한 거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범은 지금 선에서, 인문학은 조금 더 줄어들고 이쪽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느낌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기초 강의가 3번 정도가 더 남았고, 그 3번 안에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 거고요. 한 20문제 이상 풀이를 할 거고, 그리고 이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룰 거예요. 첫 강의고 여러분들한테 OT 겸 이 시험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인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걸 목적으로 강의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례 같은 걸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와 함께 몸을 꼬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추리논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건데, 이 영역은 이론적인 게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많이 중요하진 않고 유형이 중요하다. 유형이 중요하다. 유형도 중요하지만 그 유형 중에서 이론의 근거에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분류하는 부분, 평가 요소에 대한 분류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평가 요소가 아니라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겠죠. 외형적인 분류, 외형 분류에 따라서 대응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요거 다음 강의 때 할 거고요. 그래서 추리든 논증이든 이론이 필요한 극소수 영역, 제가 중간중간에 이론 적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파트만 공부를 이론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논술처럼 연습 문제를 풀고 연습의 과정을 거치고 강사와 스터디를 통해서 본인의 사고력을 길러서 이 이론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제가 오늘 거의 한 1시간 좀 넘게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의 좀 반년 좀 넘게죠. 한 8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느 강사님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인강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저는 다르게 보지 않아요. 물론 실강에 오는 친구들이라면은, 실강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오는 친구들이라면은 좀 더 자료를 나눠주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스스럼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인강이든 실강이든 차이 없이 언제든지 저를 만나러 오실 수가 있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보다 시험을 많이 쳐본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학원가에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학원가에는 리트를 4번이나 어디 나무위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리트 시험에만 100만 원을 태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트를 치면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제가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작년에 저 추리를 한번 못 본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못 본 적이 있었고, 20년도에 언어도 되게 못 봤었는데 이걸 1년 만에 다 복구시킨 그 방법 같은 것들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득점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이미 저는 만들고 있고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다음 강의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언어도 제가 항상 90점대 맞다가 작년에 60점대 맞았고 올해 90점 다시 만들었고, 추리도 항상 37개 이상 맞다가 작년에 뭐 미끄러져서 한 30개 초반대 맞았다가 올해 다시 또 37개 맞았고, 끌어올렸거든요. 이 문제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는 속도, 그런 것들, 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험 문제 적응을 할 수 있는지도 제가 아주 잘 설명드릴 거니까 강의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강의는 듣지 않더라도 상담 신청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진명 강사의 첫 데뷔, 리트 데뷔 기초 강의의 1강이 끝났고요. 많이 부족했겠지만 앞으로 남은 3강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